네, 지난 강의에서는 그 경복궁이 이제 세워지고 그리고 임진왜란 때 소실되어서 약 250년간을 빈터로 남아 있게 되는 과정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제 경복궁을 다시 중건하고 그 경복궁을 중건해서 거기에 건천궁이라는 장소에서 명성 왕후가 시해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선대원군이 이제 고종을 이제 왕으로 이제 만들고 나서 이 경복궁을 중건합니다. 이 경복궁 중건을 통해서 약화된 왕권을 회복하려고 했고 국가 기강을 다시 이제 확립하려고 했던 이유입니다. 왜냐면은 이 조선 후기에 이 세도 정치가 너무나 크게 이 조정을 장악하고 그리고 이 세도가들에 의해서 부정부패가 너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왕권이 아주 그냥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왕권을 다시 강화하고자 흥선대원군의 경복궁을 중건함으로써 왕권 회복을 시도했던 것이죠. 그런 이제 이유에서 경복궁이 이제 중건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이 경복궁 중건은 사실 갑자기 수많은 정곽과 그리고 제목들을 구해서 이 궁궐을 새롭게 다시 만드는 거는 상당히 시간상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희궁의 서골에 있던 경희궁에 있는 많은 제목들을 가져오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납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양반들한테 강제 기부금을 받듯이 원납전도 받고 그리고 당백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상평통폐 한 100배 정도 되는 그런 화폐를 또 유통시키고 그래서 많은 원망을 또 받았죠. 그리고 도성에 있는 성문들을 통과할 때마다 성문세를 받아가서 또 그거를 또 감당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복궁을 중건하는 데는 많은 그런 이 백성들의 이 노력들이 따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복궁 이제 중건이 되는 건데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한 일이 흥선대원군은 이 정도전을 이제 복권시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조선 초 개국 때 정도전이 유교 이념을 담아서 정각 이름과 그리고 조선인의 건국 이념으로 삼고 이제 통치를 했던 것이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중기와 후기를 지나면서 많이 희석화되고 또 이 세도가들이 이제는 자기들의 어떤 이득만 챙기는 나라 걱정은 하지 않고 자기의 이성만 챙기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고서 흥선대원군의 어떤 개혁 의지를 갖고서 정도전을 다시 이제 불러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약 470년 만에 다시 그를 복권시켜서 어떤 이 경복궁의 중건과 그리고 궁궐의 어떤 웅장한 어떤 그런 이 모습과 그리고 이 초기에 건국했던 정신을 다시 살려서 뭔가 이 조선 후기의 새로운 이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복궁 중건은 단지 그냥 정각을 다시 세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시 한번 조선 건국 때 했었던 정신을 불러들이고 궁궐의 복원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 약화된 왕권을 회복시키려 했었다라는 것들이 중요했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중건은 조선 초에 세워졌던 경복궁의 어떤 정각들, 이름도 그대로 살리고요. 배치들도 그렇게 그대로 좀 하고 해서 이제 경복궁을 갖다가 중건하게 되는 것이죠. 광화문서부터 북쪽에 있는 신무문까지는 거의 조선 초기의 모습에 그대로 배치를 하면서 필요한 어떤 정각들을 필요한 정각들을 이제 신설을 해서 많이 만들었고요. 새롭게 좀 달라졌던 거는 신무문 밖에 경복궁 후원 영역, 그러니까 북쪽 영역을 갖다가 좀 이렇게 후원 영역으로 확장시켜가지고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가 있는 곳을 말하는 건데요.
처음에는 거기에 고종이 이제 그 경무대를 이제 만드는 것이죠. 그 경무대라는 이름은 경복궁의 경자와 그 신무문의 그 무자를 떼가지고 이제 경무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종이 칠림해가지고 과거 시험도 치르고요. 군사 훈련도 하고 했던 곳입니다. 특히 그 묵과 시험도 이렇게 이제 치러서 그 인재를 등용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육문당, 육무당 그래가지고 문신들 무신들이 있었던 정각들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건물들이 한 32동 정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북궐, 후원, 도용 같은 그 배치도를 보면 거기에 아주 상당히 많은 정각들이 있던 것이 나타났고요. 지금 그 육문당과 육무당은 뭐 당연히 없어졌겠죠. 그런데 그것은 일제강점기 때 그 용산에 있는 그 일본을 위한 사찰, 용문상가 그런 그 절에 팔려갑니다. 매각돼가지고 거기에 이제 사찰로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복 이후엔가 그때 원불교에서 그거를 다시 사들여서 자기들 성지가 있는 영광에 이제 헐어서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문당과 육무당은 지금도 영광에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무대는 그렇게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이제 거의 다 이제 다시 이제 훼손이 되는 거고요. 이제 해방 이후 광복 이후에 이제 이승만인 대통령 초대 대통령이 이제 후원 영역을 거기를 이제 다시 이제 자기가 집무실 겸 관저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전에 썼던 경무대라는 이름으로 이제 거기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많이들 그래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무대라는 이름이. 그리고 나서 다시 또 4대인가요? 윤보선 대통령 때 거기를 이제 이름을 청와대로 바꾸는 거죠. 경무대 본관이 기와가 청와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청와대로 바꾸는 것이었고, 지금 현재 신축된 건물들은 노태우 대통령 때 신축했던 것이 현재입니다. 그래서 고종 때 후원 영역에 그렇게 이제 과거 시험도 치르고 군사 훈련을 했던 곳이 바로 이 청와대 예전에 자리였다라는 것, 그것이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후원 영역도 확장하면서 만들어졌던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요즘 청와대 이제 이전한다 막 그러시는데 그 전에 어떤 역사적인 장소였는지도 알고 이러한 것들이 검토돼서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경복궁 중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회철, 헐어서 철거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이제 이 회철이 이제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강제 한일 합방이 이제 있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방매가 돼요. 그러니까 경복궁에 있는 정각들이 계속 이제 팔려나가는 겁니다. 막 일본으로도 가져가고, 국내 양반들이나 어떤 그런 가지고 싶었던, 소유하고 싶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이게 사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제 강점기 때 거의 다 내전과 외전의 주요 정각들을 빼놓고서는 다 이제 팔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강제 합방이 이루어진 1910년서부터는 이제 거의 다 없어지는 거죠. 그 당시에 조선물산공진인가요? 그래서 박람회 같은 것들이 이제 개최하면서 수많은 정각들이 이제 그때 이제 철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16년에는 조선총독부 건물이 이제 근정문 앞에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다 이제 17년에는 또 이 창덕궁에서 큰 불이 납니다. 그래서 창덕궁에 이렇게 내전과 외전의 주요 건물이었던 강령전이나 희정당 이런 것들이 다 불타버리니까 이 주요 정각으로 남겨놨던 건물들, 경복궁에 있던 강령전, 교태전 이런 것들을 다시 옮겨서 창덕궁의 내전 외전에 있는 를 짓는 거예요. 다시 불타가지고. 이제 그래서 경복궁은 거의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새로 이제 2000년대자 들어와서부터
이제 그 경복궁이 하나하나 복원되고 이제 그 지금의 우리가 저 보는 모습으로 이제 이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경복궁은 250여 년 만에 이렇게 다시 세워졌지만은 다시 또 일제강점기에 의해서 회철이 되고 이제 1990년대부터 그 2000년대 초반에 의해서 이렇게 전부 다 이제 궁궐들이 새롭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이제 그런 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복궁을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북골 도형은 19세기 말에 그려진 건데 이제 경복궁에 있는 정각들이 다 이제 만들어지고 이제 배치도를 갖다가 이제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일제강점기 때 이제 조선고족도보라는 그 책자에서 만들어진 건데 거기에는 뭐냐면 그 당시에 남아있던 정각들만 까맣게 칠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제강점기 때 벌써 저렇게 19세기 말에 그려졌던 배치도에서 저 까맣게 칠해진 것만 정각이니 문과 정각이니 뭐 거의 뭐 9%까지 다 없어진 것 경복궁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제 지금 이제 복원을 그나마 조금씩 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복원이 안 된 데가 거의 다인데 현재 모습 이제 앞으로 저희가 아까 북골도형에서 보여줬던 모습처럼 다 이제 정각으로 치워져야 되겠지요. 네. 자, 고종 후기 때 지어졌던 건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건청궁이라는 것입니다. 이 건청궁은 처음에 말했던 명성왕후가 이제 시해된 장소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건청궁이 이제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종과 명성황후의 마지막 거처가 이제 건청궁입니다. 건청궁은 처음에 이 고종이 경복궁을 중건할 때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고종 10년인가요? 그때 이제 세워지게 된 것이고 내탕전으로 이제 지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 왕의 재정으로서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것이었고 일제강점기 때 1909년에 회철된 겁니다. 1909년에 철거되고 2007년도에 복원이 된 거예요. 현재 우리가 경복궁 가서 보는 건청궁은 건물이 새로 2007년에 새로 다시 지어지게 된 겁니다. 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은 궁궐에서는 좀 보기 드문 그런 정각의 모습이죠. 양반가의 가옥과 되게 구조가 비슷하고요. 이름도 궁궐 안에 있으면서 경복궁이라는 특별한 이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청궁은 좀 뭐라고 그럴까 궁궐에서 어떤 색다른 좀 특별한 어떤 전가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고종과 명성황후가 조선 후기에 그리고 고종과 명성의 말년에 어떤 양반댁의 어떤 안채처럼 사용했던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좀 특별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건청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늘이 맑다라는 뜻이에요. 하늘이 맑다. 그리고 건청궁 안에 명성왕후가 시해됐던 정각은 이 곤령합의 오코로라는 데서 이제 시해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청은 이 하늘이 맑다. 그리고 곤령은 땅이 평안하다. 그래서 태평성대를 어떤 기대하고 그러한 나라를 꿈꾸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이름이 이제 건청과 곤령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중국의 자금성 이 안에서 이 건청궁과 곤령궁이라는 이름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황제 침소가 건청궁이었고 왕후의 침소가 곤령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금성에 있던 데서 따온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이제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궁은 아주 후세 나중에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고종이 정치적 입지를 확립하고 새롭게 왕권을 강화해서 우리 외세에 많이
그 들어와 있는 그 가운데 좀 나라를 강력한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정치적 입지를 확립하고자 만들어진 거다라고들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의미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이 건천궁을 그 완성이 되자마자 이 고종은 다시 또 창덕궁으로 또 이어해요. 옮겨가고요. 그리고 2년 뒤에 다시 또 이 건천궁으로 왔다가 또 다시 2년 뒤에 다시 또 옮기고 뭐 그럽니다. 그래서 건천궁에 이제 그 와서 계신 거는 거의 한 10년이 좀 지난 뒤에서 12년인가요? 이렇게 지난 뒤에서 이제 거의 임무를 하시면서 여기 때부터 이제 그 국정 업무도 보시고 이제 사신들도 접견하고 하는 그런 그 집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천궁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루어지고요. 이 건천궁에서 또 한 가지 그 우리 조선 말인 것이죠. 그리고 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전깃불이 들어온 장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건천궁은 이 에디슨 전깃불이 들어온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 고종이 집권했을 때 그 1876년부터인가요? 그때부터 이 외교관들을 많이 이제 그 해외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순시신사로도 보내고요. 일본에는 영선사도 보내고요. 그러다가 미국에 최초로 이제 보빙사라고 해가지고 외교 사절단을 꾸려가지고 이제 미국에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나라 그 신하들이 그 사신사로 해서 가서 뉴욕에 있는 그 가로등에 있는 전깃불을 봤다고 해요. 근데 그 당시 뉴욕에 있는 전깃불은 1년 전에 그 설치했던 거래요. 근데 그걸 봤으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때만 해도 우리는 지금 그 촛불을 켜고 이제 그럴 때였는데 이제 그걸 보고 우리 그 돌아와서 고종에게 우리도 전깃불을 이제 설치하자, 들여오자, 이제 그래서 던 거죠. 고종의 근대화 추진 그리고 당시의 개화 정책과도 상당히 맞물리는 거고 상당히 시각적인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것이 추진돼 가지고 이제 그 전깃불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건천궁 그 앞에 있는 향원정 거기에서 이제 그 물을 끓여다가 증기기관에 이제 사용하고 또 발전기 석탄 연료를 써서 발전기도 이제 설치를 하고 해가지고 1887년 3월 6일 조선 최초로 이 건천궁에서 이제 그 백열등이 이제 점등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흔들리는 촛불에서 밥도 먹고 책도 봤는데 흔들리지 않는 불빛을 봤으니 얼마나들 놀랬겠습니까? 진작의 개도 얼마나 놀랐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불이 들어왔고, 아주 상당히 놀랬다고 이제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불 또는 건달불 이렇게 막 불렀대요. 그러니까, 물을 이용해서 증기기관을 돌려서 이제 불이 들어온 걸 모르고, 물불이라고도 이름을 불렀고요. 또 이게 처음 이제 설치한 거기 때문에 발전기나 증기기관이나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완전하지 않아가지고 고장도 많이 잦았대요. 그래서 자꾸 꺼졌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 맘대로 이렇게 막 시장에서 행패 부리고 돈도 뜯고 자기 맘대로 막 그렇게 하는 건달과 비슷하다고 해서 건달불이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그런 별명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이 들어온 지는 한 이틀밖에 안 됐어요. 사실은. 딱 이틀 되고 나서 이 발전기를 담당했던 미국인 직원이 에디슨 전기회사에서 파견 나온 직원인데 이틀 만에 총기 오발 사고로 죽었어요. 그래서 다시 담당자를 구하지 못해서 약 6개월 동안을 그냥 다시 예전 촛불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빛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 당시 기록을 보면은 백열등 하나가 양초 16개 불빛이었대요. 근데 750개를 설치해서 한 1만
2,000개 양초가 켜져 있는 그런 불빛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건천궁 주변이 화냈겠어요. 어쨌든 처음 그런 전기불이 들어온 곳이 건천궁이었고, 그 소식을 들은 에디슨은 동양의 신비한 왕궁에서 내가 발명했던 백열등을 켜졌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다라고 자기 일기에 이렇게 썼대요. 그래서 그것도 그 기록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 일본이 이제 외세가 들어와서 계속 일본의 압력에 의해서, 조정에 의해서 우리가 고종이 움직였다라고들 많이 생각하는데, 합방 이전에는 상당히 고종도 근대화 추진을 했고, 개화 정책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이러한 정책들도 많이 펼쳤습니다. 그래서 1887년, 그래서 그다음 8년, 9년, 10년까지 3년 동안에 이 전기회사도 만들었고요. 왕실 주도로 해서 한성전기 주도회사도 전기회사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전화국도 설치를 했고요. 1900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차가 이제 종로를 다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왕실 주도로 이렇게 신문물들을 받아들여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00년도에는 종로에 가로등 불이 3개가 켜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자, 에디슨 전기불은 여러분들이 자료를 제가 참 사진을 좀 안 보였네요. 이게 건천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양반들이 살았던 옛가옥처럼 이렇게 생겼고요. 에디슨은 이제 이것은 이제 87년 3월 6일 날 저렇게 이제 상상으로 해가지고 시연했던 것을 그림이 있길래 자료 화면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한국 전기의 발상지, 향원종의 북쪽에 이렇게 비도 세워서 지금 경복궁을 향원종 뒤로 가시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시해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건천궁 공령합에서 명성황후가 이제 살해되는 것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은, 고종은 12살 때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흥성대원군이 신정왕후와 좀 어느 정도의 결탁이 돼서 안동 김씨의 세력 정치가 지금 판치고 있는 걸 갖다가 좀 견제시키고자 이제 고종과 합의가 돼가지고 흥선대원과 합의가 돼가지고 이제 고종이 이제 왕이 되는 것이죠. 이제 고종은 우리도 알다시피 먼 4대 5대까지 가면은 사도세자가 이제 위에 이제 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종은 12살에 이제 왕이 됐는데 신정왕후가 이제 3년 동안 수렴 청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5살에서야 이제 자기가 이제 친정으로서 이제 왕으로서의 나라를 통치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은 15살이었기 때문에 사실 자기가 모든 권력을 갖고 있지 못하고 흥선대원군이 사실 모든 권력을 갖고 흥선대원군이 이제 자기가 나라를 조선을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권력의 주도권을 갖고서 고종과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묘한 대립을 계속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 흥선대원군이 이제 권력에서 좀 멀어지게 됩니다. 최익현이란 분이 상소를 계속해서 올려가지고 흥선대원과 집권 세력들의 이제 탄핵을 해야 된다. 이런 권문 세력들에 의해서 나라가 지금 발생됐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계속 올리면서 이제 하니까 집권 세력들이 이제 사직하겠다, 물러나겠다 하다가 다시 또 이제 바뀌어가지고 최익현을 이제 다시 탄핵시키는 그러한 이제 분위기가 이제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제 고종이 이제 명분으로 삼아가지고 흥선대원군을 이제 궁궐 밖으로 이제 내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그 과정 속에서 22살인가 됐을 때 고종이 이제 권력을 이제 자기가 왕으로서의 집권해서 이 조선을 통치하면서 왕의 모습을 22살 때부터인가 이제 그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제 그 왕은 고종이었고요. 또 한편 이제 그 명성 왕후는 이 16살 때 고종에게 이제 그 시집을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고종은 또 15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5살 소년과 16살 그 소녀가 이제 결혼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명성 황후는 그 당시에 그 뭐라고 그럴까요? 어린 나이에 뭐 조선시대 전기에도 다 그맘때 이제 왔지만은 이 뭐라고 그럴까요? 그 세자빈의 교육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전혀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냥 사가에 있다가 흥선대원군과 이렇게 영웅 민씨의 어떤 그 발탁으로 선택돼 가지고 고종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그 환경에 의해서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명성황후의 집안도 사실은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아무 양반집에서 온 건 아니고요. 뭐 태정비 원경하고 수정대 인윤왕후의 그 영웅 민씨의 그들의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명성황후의 아버지는 그 첫 번째 부인을 얻었고 그 첫 번째 부인이 이제 요절에서 두 번째 부인 한산 이씨한테서 얻은 딸이 바로 그 민자영이라는 사람이 바로 명성황후입니다. 그래서 그 다섯 그 자녀들이 다 죽고 명성황후만 남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명성황후의 아버지도 명성황후가 8살 때 또 죽습니다. 그래서 엄마만 남아있고 민자양은 엄마와 단둘이 이제 이렇게 그 자라난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렇게 뭐 양반가의 많은 그 집안에서 자라난 게 아니라 그 상당히 자기들 친척에 쌓여 있으면서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막 너무너무 몰락하거나 가난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가 종사품까지도 있었던 종사품까지도 관직을 갖고 있었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궁핍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제 여자만 있는 집안이었는데 여기에 누가 들어오게 되냐면은 승호라고 흥선대원군의 처남.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의 처남이면서 그러면은 흥선대원군 부인, 부대부 부인의 남동생인 것이죠. 그 민승호와 명성황후의 오빠로 양자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집안이 남자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친척지간이니까 제사를 지내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민자양 집안의 오빠가 민승호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흥민 씨 부대부 부인의 남동생이요. 근데 그렇게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혼례가 있기 전에 이게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 사람들은 명성황후가 궁궐에 들어가서 자기 세력들, 외척 세력들, 영민 씨의 사람들을 궁궐의 많은 요직에 배치하고 그리고 자기가 고종을 조종해서 국정을 농락했다.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막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16살 때 혼례를 치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영민 씨들이 이미 들어와서 조종을 이렇게 중요한 요직을 배치했던 이유는 흥선대원군이 아까도 말했듯이 안동 김씨가 모든 정치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들을 배척하고 자기 부인의 집안 영민 씨들을 요직에 앉혔던 거예요. 그래야 흥선대원군이 자기도 권력을 갖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정치들을 펼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당시 힘도 없고 그리고 자기가 왕비가 돼서 된 것도 아니고 흥선대원군이 전부 다 하나의 영민씨의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명성황후는 이미 들어와 있던 겁니다. 근데 이미 또 들어와서 보니까 고종은 또 회궁이 있었어요.
15살인데도 영보당 귀인 이 씨가 그 총애를 받고 그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성황후는 들어와서도 그 다음 해에 임신이 되고 명성황후 말고요. 영부당 이 씨가 임신이 되고 또 그 이듬해 출산까지 해서 완화군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서자이지만 쳐다드린 것이죠. 그래서 그 명성황후는 이제 그런 걸 보고 뭐 16살, 17, 18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또 아무런 힘도 없고 권력도 어떻게 자기가 가지려는지도 몰랐던 때예요. 이미 흥선대원군이 다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사권들을 아직까지는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그 사악한 그런 그 왕후는 아직까지는 아니었다. 이미 다 민씨들이 다 장악을 했고, 아까 말했던 민승우는 혼례를 치르기 전에 흥선대원군이 처남이었기 때문에 고종이 즉위하자마자, 그러니까 고종의 또 숙부죠. 그 자기 왕비의 오빠니까 그 양자로 들어왔지만, 그러니까 정오품 홍문관 교리로 되고, 또 이미 혼례를 치르기 전에도 종삼품인가 그랬어요. 그리고 혼례를 치르고 나서 정삼품 이제 성균관 대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성황후가 그렇게 다 만들어 놓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대 중반의 소녀를 명성황후는 그냥 흥성대원군의 권력을 갖고 있을 때 그냥 조용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흥성대원군의 장인이었던 자기 부인의 아버지도 고종 1년의 공주판서로, 그러니까 이 영국 민씨들을 많은 요직에다가 차지한 상태인 것이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명성황후가 이제 이모군란을 계기로 해서 흥선대원군과 대립되고 사이가 이제 안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모군란은 왕실의 무능과 부패로서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모군란은 예전에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죠? 단지 그냥 이모녀 때 생겨난 군란이다. 그리고 뭔가 하여튼 군인들이 일어난 것으로 인데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은 뭐라고 그럴까요? 고종이 이제 한 4년째부터, 그러니까 이미 이 군부 군인들이 급료를 받지 못한 지가 엄청 오래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10년, 10여 년 전부터 영의정서부터 해가지고 여러 신하들이 상소를 올리면서 군인들이 지금 급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중간에서 많은 부패 관리들이 가로채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고종이 그걸 안일하게 대처를 했어요. 그냥 그런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빨리빨리 대처를 하고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맡기기만 하고 신하들한테 자기는 커다랗게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또 신하들이 그거에 대한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신하들도 많이들 이렇게 좀 가볍게 그냥 그런 군인들은 잡아서 곤장치고 유해 보내고 그렇게 하는 거로 그냥 봤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일이 발생하다가 이 1882년 이모년 때 이제 도봉소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계속해서 급료를 지급받지 못한 군인들이 이제 더 이상 참다 못해서 이제 난을 일으켜가지고 이 도봉소의 창고지기를 갖다가 이제 구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정부를 부수고, 그리고 막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 이제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도봉소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이 도봉소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이 주동자들을 이제 감옥에 이제 가두고 그들을 처형한다는 소문이 쫙 퍼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군인들이 더 이제 분개하고 열이 받아가지고 이제
막 그 포도청에 가서 그 감옥에 갇혔던 그 군인들을 그 군졸들을 이제 풀어내고 그다음에 의금부를 부수고 그리고 일본 공사관에 쳐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군기굴에서 무기를 탈취해가지고 일본 병사들을 죽이고 막 이제 그런 아주 그냥 문제가 커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가볍게 대처했던 것이 결국은 이렇게 크게 됐던 겁니다.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고종은 이게 무슨 일이 된 것이냐 그러면서 좀 알아봤더니 그 군인들이 급료를 그 전에 계속해서 그 막 12년 전부터 보고가 올라오고 마지막 그 때에는 13개월 동안 급료를 받지 못했던 걸 1개월치를 받은 거예요. 13개월 동안 받지 못한 거를 그때 쌀로 1개월치를 받았는데 거기에 이제 모래가 또 섞여 있으니까 그게 이제 왜 그들이 이제 생활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드디어 못 참겠다 하고 이게 났던 거거든요. 그 도봉소 사건이. 그랬는데 그것을 갖다가 가볍게 대체해서 방금 말했던 일본 공상화까지 무기를 들고 쳐들어가서 일본 병사를 죽이는 일까지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자, 그때서야 이제 조금 막 이제 이게 사태를 알아보고 고종이 했던 것이죠.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이 커졌는데 그리고 나서 좀 알아보니까 거기에 이제 관련되어 있던 신하들이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민승호의 또 동생,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의 그 처남이죠. 민승호의 또 둘째 동생이죠. 그러니까 그 동생이 그 당시에 그 병조 판사이면서도 선해청 총관리자 책임자였어요. 그러니까 급료를 줄 때 중간에서 그 전국에 있는 군인들의 줄 그 급료에서 그걸 가르쳤으니 얼마나 많이 가르쳤겠습니까? 그래서 황현이 쓴 그 매천 야록 같은 데 보면은 민교모가 중간에서 가로챘다. 막 그렇게 그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민교모는 군인들이 창덕궁에 쳐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죽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돼버리는 일까지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임오군란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 흥선대원군이 다시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백성들이 흥선대원군을 이제 다시 왜냐면은 훈련대 군인들이 흥선대원군을 명령을 이제 들으니까 고종도 어쩔 수 없이 궁궐로 다시 불러들이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달밖에 가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이제 청나라로 이제 끌려가는 것이 이제 흥선대원군인 것이죠. 어쨌든 그런 왕실의 분노가 관료의 부패로 인해서 임무군란이 일어나는 일이 이제 발생된 것이죠. 그런 와중에 이제 견천궁에서 이제 시해 사건이 이제 발생되는 겁니다. 저 사진은 고종 때 신식군대 별귀군인데 소총도 지급되고 해서 이전 훈련대 병사들과 별귀군에게 대우했던 것들이 급료와 보급품에부터 아주 상당히 차별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고서 또 군인들이 이제 더욱더 분개를 했던 것이죠. 자, 명성황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 명성황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주 그냥 평가가 극과 극입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은 하나는 명성황후를 평가할 때 명성황후를 가까이에서 봤던 외교관들, 명성황후의 전담 의사, 언더우드 부인이나 그리고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직접 가담했던 한성신문의 편집부장, 일본인들의 수기나 말들에 의하면 명성황후는 상당히 현명하고 총명했다. 거의 숨은 외교관이었다. 상당히 신랄하게 신랄하게 어떤 정세를 평가했고, 막 이렇게 아주 좀 칭송하는 듯한, 그러니까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한편으로는 명성황후를 잘 보지 못했던 어떤 분들에 의한 야사 기록들이 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는 명성황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첫 번째로는 그 고종에게 그 많은 그 가까이 있으면서 정치에 개입해서 조종했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또 하나는 이 낭비벽이 심해서 재정을 완전히 없애버렸다. 뭐 이러한 그 이야기도 있고요. 뭐 모조리 다 그 재정을 탕진했다. 그리고 또 미신을 숭배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가장 확실한 건 명성황후가 자기에게 척족, 그러니까 이제 민소용이라고 자기 친척에게 편지 쓴 것들이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박물관에 남아 있는데, 저 사진은 1893년도인가요? 그러니까 1895년 시해되기 전, 2, 3년 전에 프랑스의 어떤 기자가 92년도에 와서 93년도에 발간한 건데, 자기가 명성황후와 고종을 아뢰려고 사진을 찍었다라고 해서 잡지에 실린 사진이에요. 같은 간에 적은 하나의 기사이고요. 확실하게 지금도 명성황후의 얼굴 사진은 이분이다 저분이다 하라고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친필 편지예요. 그래서 저 민소영이라는 자기의 친족에게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는데 그 내용들이 이제 저거는 이제 명성황후가 직접 쓴 거니까 이제 저걸 보고서 우리가 이제 판단하는 것이죠. 저 글들에 의해서 보면은 명성황후는 권력과 이 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저 편지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관료들이 자기 관직을 청탁하는 내용들, 그래서 그 관직에 청탁하는 내용들을 민소영을 통해서 들어오면은 고종에게 또 얘기하고서 요청하는 그러한 내용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돈을 빌리는 것, 뭐 돈을 달라는 것. 그러니까 뭐 100냥서부터 뭐 200냥, 뭐 600냥 이런 거를 돈을 부족하니 달라, 막 이런 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민소영을 통해 가지고 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비지 않습니까? 왕후. 그런데 100냥도 자기가 구할 수 없을 정도로 궁핍한 그러한 생활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명성황후를 이제 편지가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또 저 편지에 고종이 내년에 다칠 병과 운수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액을 막아야 되는지도 어느 무당에 가서 물어봐라, 알아봐달라 하는 이런 내용들이 저 편지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저 편지가 우리가 이제 평가하기에 좋은 편지 내용을 알고서 했던 겁니다. 사회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평가들이 있지만 어쨌든 저것을 갖고 우리가 아마 그런 현명하고 총명했다기도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런 사치와 낭비와 이런 것들이 많았던 명성황후이기도 한 겁니다. 명성황후가 바로 권천궁 곤룡합에서 이제 시해가 되는 것이죠. 그날 1895년 그날 이제 일본인이 들어가가지고 직접 시해를 하면 문제가 발생되니까 궁궐 안에 흥성대원과 훈련대 군인들이 미리 들어가 있고, 그들이 고종의 친위부대 시위대와 충돌해야 흥성대원과 훈련대가 해산의 불만을 품어서 명성황후를 시했다라고 이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임의리 작전을 다 짜고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들어갔는데 총격전은 벌어졌지만 너무나 쉽게 광화문서부터 곤룡합까지, 권천궁 안에는 곤룡까지 들어가게 돼서 결국은 시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시해 때 또 장면을 목격했던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미국인 다이 장군, 그리고 러시아 보좌관 사바틴, 이런 분들의 기록이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 장군은 누구냐면 시위대 대장이었고요. 러시아인은 고종의 보좌관으로서 덕수궁의 정관원, 이런 거를 건축했고, 그리고 또 중명전, 이런 이 손탁호텔, 또 상당히 많은 건축물을 건축했고 관여했던 사람이에요. 러시아인인데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물들이 아직도 남아가지고 러시아 국립문서보관소에 또 남아있고요. 근데 어쨌든, 또 일본인들이 또 가담한 자들이 쓴 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미국인 다이 장군 그 사람은 일본군들이 명성황후를 잡으러 다닐 때, 자기는 막 일본인 장교들한테, 다 일일이 인사하면서 아부를 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다 가만히 서 있었던 그런 것들이 묘사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이제 저거는 권천궁이에요. 그 당시에. 그리고 저 뒤에 양옥처럼 생긴 건물이 바로 관문각이라고 사바틴이 건축했던 건물인데 저 안에서 같이 다이와 사바틴이 근무했었고 저기서 이제 그 현장에 있었던 곳인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시해가 됐던 곳이고, 바로 그 당시에 곤룡합 오코루에서 저렇게 됐던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이제 시해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제 면죄부를 받고 증거 불충분으로 히로시마 법정까지 가서 있었지만, 다 풀려나고 습니다. 그리고 몇몇만 우리 그 당시에 조선인들에 의해서 이제 살해되는 것이죠. 이제 특히 우본선이라는 그 당시 경복궁에 쳐들어갔을 때 완전 친일적인 큰 도움을 줘서 일본인들이 손쉽게 시해했던 친일 훈련 대대장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조선인 고용군에서 칼에 맞아서 죽고 뭐 이렇게 일들이 또 여러 번 또 일어나게 된 겁니다. 네, 지금 오늘 명성황후 시해 사건 좀 시간이 부족해서 뒷부분에서 많이 생략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경복궁은 중건이 되고 이런 권천궁에서 시해가 됨으로써 다시 경복궁이 법궁으로서의 지위를 30년 만에 다시 잃어버리게 된 또 가슴 아픈 궁궐이 경복궁이었습니다. 네, 오늘 강의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